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난청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와우에 대해서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도 역시 중요하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인공와우가 나한테 잘 맞게 피팅을 하고 조절하는 과정 역시 매핑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지연 박사님을 모셔서 같이 매핑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시작은 제가 인공화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인공화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뭐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어떤 내용이든지 물론 귀에 관한 내용이어야겠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지연 박사님께서 매핑과 그럼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인공화호 이식과 청력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 서울 아산병원 인공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은 1999년 4월 첫 인공화호 이식을 고 이광선 교수님 저희 스승님이신데 이광선 교수님이 처음으로 하셨고 2007년에 500례, 2015년에 1000례, 2018년에 1500례 기념행사까지 하고 현재로서는 최고 연령이 93세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화호를 하실 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보다도 내가 건강하고 잘 듣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23년에는 2000례, 현재까지는 2261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교수가 4분이 계시고요. 뭐 얼마만큼 많은 수술을 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분들께 적절한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청력 능력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여기 사진 보시면 2014년에 2월 11일 날 처음 한 거를 저희 제자가 사진을 찍어준 것입니다. 저희 인공화호 수술 현황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에 2015년 1000례 기념식, 1500 기념식, 2000례 기념식,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인공화호 이식과 환자의 선택 그리고 인공화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화호란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인공화호 하면 내가 그냥 인공귀가 귀 안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듣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인공화호는 기본적으로 달팽이관에 전극이 들어가 있고 전극에 연결돼 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는 수신 안테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겉에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화호 이식을 한 환자들이 잘 듣기 위해서는 겉에다가 소리를 듣는 어음처리기 송신 안테나가 필요하죠.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보청기보다는 기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인공화호를 하더라도 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나이 또래는 기억하시겠죠.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바이오닉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잘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기계는 나오지 않고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안에 완전히 이식을 해서 충전도 자면서 베개에서 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기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유빛깔 찬란한 님께서 인공화호 수술은 잘 안 들리는 한쪽만 해 충분한가? 아니면 잘 들려도 양쪽 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인공화호 수술이란 거는 보청기로 충분한 청력 재활이 안 되는 귀에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잘 들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의미는 보청기를 안 해도 잘 들린다는 의미가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인공화호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청기를 해도 못 들을 정도. 예를 들어서 한쪽만 하는 경우는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귀는 정상으로 들리는데 왼쪽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경우는 물론 보청기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공화호 수술해주면 예전과 거의 비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귀에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세이고 퇴행성 질환인 산필리포 증후군 환자로 내년 4월에 수술을 받고 있다. 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청력이 사실 이게 나쁜 난청이 이제 영구적 난청이란 거는 결국 6개월 이상 변화가 없이 난청이 있는 경우는 뭐 당연히 19세 미만에서는 양쪽 인공와우가 보험급여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처럼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서 저 같으면은 일단 한쪽을 급여로 수술을 하시고 나중에 그 수술 기간이 보통 19세, 15세 이전까지는 나누어서 해도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의사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쪽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60과 70이 나올 정도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아이가 점점 청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예 처음에 할 때 양쪽을 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액도 많이 고려해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한쪽이라도 빨리 시행해서 듣기와 청각 재활과 뇌 발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호흡 이식이란 거는 뭐 달팽이관 문제로 심한 난청, 달팽이관 문제가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청신경에 종양이 있거나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못 듣는 분들한테는 인공호흡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청신경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전제 하에 청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소리를 감지하게 하는 인공호흡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뭐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활이고요. 소화는 무조건 중요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성인 같은 경우는 어려서 많이 듣고 뇌가 발달하고 이미 말을 이해할 능력이 좋지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차근차근 소리를 배우고 지능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인공호흡을 해줘서 교육과 지능 언어 발달에 필수이기 때문에 빨리 해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공호흡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겉에 다는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속에 붙어있는 리시버, 그러니까 소리 전달을 받으면 이 리시버 전선을 통해 가지고 달팽이관에 전극을 집어넣게 됩니다. 각 전극에서는 달팽이관에 필요한 만큼의 정기적 자극을 직접 청신경으로 주게 되고요. 이 청신경 자극이 대뇌의 청각 피질에 넘어가서 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소리를 받으면 이런 인공호흡가 어떤 소리인지 보청기와 여건이 똑같죠. 그 소리를 받은 것을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인공호흡 기계로 전달해서 듣게 하는 원리입니다. 뭐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소리를 받고 이거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은 뭐 50년에서 60년부터 계속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뭐 80년, 9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 후반, 98년, 9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서울 아산병원도 1999년에 처음 인공호흡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었고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많이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인공호흡 수술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공호흡 기기도 너무 크고 달고 다닌 것도 이 가슴에 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기계를 달고 다녔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들어서 귀에만 달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졌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됐고 인공지능에 따라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어떤 소리인지 나한테 필요한 소리를 잘 전달해주고 또 반대쪽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청력이 남아있어서 보청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보청기와 잘 연동이 돼서 소리를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한 사람한테 달팽이관에 직접 약물을 넣던지 어떤 유전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번만 이거 선택 기준 하기 전에 선택 기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죄송한데 폰트가 많이 깨져가지고 제가 계획한 거하고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으로는 양쪽 귀의 고도 난청으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이 효과가 없으며 CT, MRI에서 만약 CT나 MRI를 찍었는데 청신경이 없거나 인공호흡은 아까 달팽이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달팽이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거나 염증에 의해서 달팽이관 일부가 막혀 있는 경우는 인공호흡 전극이 삽입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청신경과 귀 구조가 달팽이관이 특히 정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는 당연히 문제가 되면 안 되고요. 내과적, 신경과적, 정신과적 이 문제가 없는 경우. 무엇보다도 내가 수술을 받아서 잘 듣겠다는 동기가 중요하고 아이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돌발성 난청 또는 한쪽 귀만 안 들릴 경우에도 인공호흡가 가능합니다. 질문 좀 간단히 바꾸고 가겠습니다. 김민님께서 보청기 쓰시는 분들 말씀 들어오면은 말소리가 약간 뭉개져서 들리는 기분이라는데 인공호흡은 또렷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보청기란 거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청기는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가 달팽이관을 통하고 달팽이관에서 이소골을 통하고 이소골에서 비로소 달팽이관에 전달이 되지만 인공호흡은 전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 신호를 주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인공호흡은 보청기에서 어음 변별력, 특히 말 따라해 보세요 하는 어음 변별력 검사 결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뭉개져서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인공호흡은 여기 이렇게 어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보청기를 써서 불편해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또렷하게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건포도 땅콩님께서 인공호흡을 하면 스마트폰. 그럼요. 이게 인공호흡가 점점 발달하는 것, 인공호흡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서 텔레비전 중에 블루투스로 쏴주는 일반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일반 가족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요. 인공호흡이나 보청기를 하신 분들은 그 텔레비전에서 직접적으로 블루투스로 기기로 쏴줍니다. 그러면은 인공호흡이나 보청기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주변에 잡음 없이 바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어오니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요새 나오는 보청기나 인공호흡은 당연히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TV 연결은 가능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귀에 대지 않고도 그냥 바로 연결해서 통화를 가능하겠죠. 하나만 더 받겠어요. 오리지널 시그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면 외부 장치가 눈에 보이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인공호흡이란 게 인공 달팽이니까 안에 넣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안에 넣는 장치 더하기 외부에 걸고 다니는 장치 두 가지가 있어야 작동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많이 띄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으시니까 남자는 머리가 좀 짧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의해서 가려져서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 요양급여 기준은 2025년도 기준으로 1세 미만, 1세에서 19세 미만, 19세 이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세 미만은 양측 심도 이상의 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그러니까 저희가 1세 미만인 경우에는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에 빨리 신생아 선별 청각 검사를 해서 재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빨리 판단을 하고 3개월째 제대로 검사를 해서 나쁜지 안 나쁜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째부터는 여전히 나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후 6개월부터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써서 생후 9개월까지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로소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인공호흡 수술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1세 이상에서 19세 미만도 많이 이제 인공호흡 혜택을 넓혔기 때문에 양측 고도난청, 곧 7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도 질문 나오신 것처럼 보청기 썼는데 소리가 뭉개진다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 청릉 발대 진전이 없는 경우엔 양쪽 보청기를 급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70데시벨 이상 난청 환자인데 많이 50% 이하로 잘 못 듣는 경우는 한 귀에 한해서 인공호흡 이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 이식에 대한 결과를 분석된 그 논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 이식 일측성 난청에서 인공호흡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쪽 귀에 난청을 가진 성인에서 인공호흡 이식 후 효과를 분석했을 때 전부 796명의 환자 38편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이때 한쪽 귀에 난청을 가진 경우에 가장 불편한 게 안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거지만 소리가 오른쪽에 들릴 때
오른쪽에 들리는 소리가 오른쪽 귀에 도달하는 속도와 왼쪽 귀에 도달하는 속도가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 오른쪽에서 누가 말을 하는지 왼쪽에서 말을 하는지 방향성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면은 방향성 분별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길을 걷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오거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 미처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한쪽 귀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인공화호 이식을 하면 물론 잡음성 말소리 이해 능력도 향상되지만 공간 청취 능력, 방향성에 대한 능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일직성 난청의 대부분의 경우는 돌발성 난청 때문에 청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돌발성 난청을 가진 환자들의 후유증으로 가장 흔한 것이 이명입니다. 이명이 한쪽 귀가 나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들릴 수 있어서 내가 안 들리는 건 참겠는데 이명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역시 인공화호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호는 크로스 보청기나 골전도 보청기는 안 들리는 귀를 통과해서 잘 들리는 귀가 안 들리는 쪽까지 커버해서 듣는 방법인데 인공화호라는 건 바로 안 들리는 귀를 자극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이명이 좋아진다 말씀드렸죠. 인공화호의 이명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17편의 연구를 분석을 했을 때 모든 논문들에서 이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대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는 인공화호를 착용하는 순간 계속 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호는 일직성 난청 환자의 이명을 의미 있게 완화시키며 일부 환자에서는 완전 소실까지 가능해서 저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안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거지만 이명, 난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화호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다음번 말씀드리기 전에 건포도 땅콩님께서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화호는 나이가 들어서 효과가 있나 시기를 높이는 아주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면 안 하면 퇴화하고 나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들었으면은 어느 정도 들었던 기억이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어릴 때 많이 타다가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자전거를 안 타고 한 3,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자전거로 운동 좀 해볼까? 처음 타면은 좀 비틀비틀하고 잘 타기 힘들죠. 그렇지만 옛날에 타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연습만 하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청력이 나빠져서 안 썼지만 안 들려서 뇌가 어느 정도 퇴화를 했지만 옛날에 들었던 뇌가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인공화호를 해도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최소한 15년에서 20년 내로 해주시는 것이 그 이상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인공화호 돌발성 난청 환자의 경우에도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빨리 할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인공화호가 물론 가능하시지만 가급적 빨리 해주시는 것이 몸이 건강하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봉골레 불닭 중간중간 갈아줘야 되나요? 안에 들어가는 달팽이가 안에 들어가는 전극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기기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지만 겉에 다는 기기는 보통 우리가 길면은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에 갈아주고요. 20년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인공화호를 하게 되면은 보험으로 한 번은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게 써서 한 15년 정도 쓴다고 치면 한 30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추가로 더 구입할 수도 있고요. 김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인공화호를 끼고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인공화호 했는데 나중에 MRI 찍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인공화호는 소리가 전달될 때 자석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귀 안에 들어있는 기기 중에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자석이 있기 때문에 MRI 기기는 절대로 몸에 들고 들어가면은 자석이 MRI 기기에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정도의 테슬라로 치면은 보통 우리가 3테슬라랑 고해상도 MRI를 쓴다면은 1에서 1.5테슬라까지는
붕대를 꽝꽝 꽁꽁 묶어가지고 인공호흡 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꽉 묶어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요즘 나오는 최신형 인공호흡 기기는 안에 있는 자석이 어느 정도 MRI의 자석이 오면은 빙글빙글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그 끌려나가지 않도록 그 방어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웬만한 MRI는 찍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MRI 기술이 좋아져서 테슬라가 높아져 더 고해상도가 된다면 요 기기를 넣은 요 머리 부분을 살짝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그 자석만 잠깐 뺀 다음에 덮고 MRI 찍고 다시 그 자석만 넣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인공호흡을 한다고 평생 MRI 검사를 받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공호흡 효과를 일반적인 어른에서 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때요. 성인 환자에서 한쪽 혹은 양쪽 인공호흡을 했을 때 말소리 이해나 삶의 질을 평가하는 42편의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귀가 안 좋은 경우에는 말소리 이해 능력이 좋아지고 소리 방향성을 잘 받게 되니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생활하기 수월하다는 만족도가 사실은 양쪽 귀보다 한쪽 귀가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쪽 귀에 인공호흡을 할 정도면 두 귀 모두 나쁘고 두 귀가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노화성 난청처럼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난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능력도 아주 약간씩 퇴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돌발성 난청처럼 멀쩡히 듣다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에는 뇌가 뭐 속된 말로 좀 쌩쌩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인공호흡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양쪽이 떨어지는 경우는 뇌가 아무래도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역시 삶의 질 향상이나 이명, 정서 개선. 정서 개선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통하고 연결되고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인공호흡 의식은 말소리 이해와 삶의 질을 유의하게 향상시키고 양쪽은 잡음 속 소리 방향성 파악 능력 역시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노령 인공호흡. 저희 아까 아산병원에서 93세까지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노령 인공호흡의 인지기능 변화에 있어서는 뭐 총 20편의 연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언어인지 능력.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뇌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청력도 많이 떨어지고 만족도 떨어지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6개월. 그러니까 저희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공호흡을 하자마자 절대로 잘 듣지 않고 꾸준히 훈련, 연습, 이야기 나누기, 가족들 간의 대화, 병원에도 꾸준히 나오셔서 연습, 훈련을 하실 걸 강조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1년 정도 돼야 비로소 의미 있는 개선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3, 4개월 썼는데 그저 그렇네? 그래가지고 포기하시면 인공호흡 수술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6개월 이상부터 의미 있는 개선이 되니까 점점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인공호흡 의식은 언어 인지 능력, 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인지 자원 재분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안 들릴 때 난청이 치매를 일으키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인지 자원은 점점 기능이 쪼그라드는데 내가 못 들으면 평소에 쪼그라들어 있는 얼마 안 되는 인지 자원의 대부분을 듣는데 써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듣는데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대화하는 거에 맥락을 놓치게 되고 의미를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대화는 열심히 들었는데 무슨 말이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난청이 생기면 인지자원 재분배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치매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와 더불어 인공호흡은 인지자원 재분비, 뇌기능의 재조직화를 촉진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거나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자각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인공호흡을 하신 경우에는 소리를 우리 일반인들이 듣는 것보다는 조금 잘 못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을 예전에 음악을 많이 들었던
나중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생긴 분들은 인공호흡을 했을 때 그전과 비슷하게 든다고 말씀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리를 못 들었던 아이들은 인공호흡을 했을 때 약간 음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희 스님께서는. 그래서 소리를 조금 알아듣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공호흡을 하는 아이들이 정상 청력보다는 뭐 리듬이나 멜로디, 음색, 음악적 감정에서 조금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리듬은 아무래도 리듬이란 거는 멜로디와 달라서 박자니까 박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인공호흡 기술도 점점 좋아져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세 이전의 아이들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인공호흡 이식은 좀 더 어릴 때부터 빨리 해주고 인공호흡을 해준 다음에도 음악 지각 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줄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 수술이 보청기보다 단순히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청력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인공호흡하고 보청기는 서로 다른 영역의 청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했는데 보청기를 해도 아까 어음 변별을 말씀드렸죠. 어음 변별력이란 건 충분히 내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을 따라해보라 그랬을 때 얼마만큼 따라할 수 있는지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음 변별력이 당연히 정상인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와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큰 소리를 전달드려도 20%, 30%, 심지어 10%밖에 못 알아듣는다면 뭐 보청기를 너무 좋은 거를 하셔도 그거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소리가 왕왕거리기만 하겠죠. 그런 분들은 인공호흡을 당연히 권유드리는 거고요. 뭐 어음 변별력이 굉장히 좋고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소리 증폭도 어느 정도 소리만 더 넣어드리면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인공호흡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인공호흡의 보험 급여 기준이 굉장히 괜찮은 기준이거든요. 사실 인공호흡 기준에 속할 정도는 보청기로 그 청각 제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호흡 이식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보청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먼저 쓰시고 보청기를 쓰다가 정 안 될 경우에 인공호흡 넘어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께서 인공호흡을 하고 나면 비행기 타거나 등산할 때 고도 변화가 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느냐? 기압 때문에 전기압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성장기 어린아이들은 축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부상도 있을 수 있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가 들어있는 귀에 충격을 받게 되면은 기기 자체에 손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가급적 축구를 하더라도 헤딩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렇지만 비행기 타거나 등산하는 거하고는 인공호흡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수영을 하셔도 되고요. 등산하셔도 되고요. 뭐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는 가급적 안 하실 것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메니에르 환자에서 인공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니에르 환자들이 어지러움이 자꾸만 재발할수록 점점 청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메니에르 환자들은 청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이명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환자로서 시간이 오래돼서 청력을 잃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됐던 환자들에 대한 37편의 연구를 분석했을 때 당연히 어음 인지력이 좋아지겠죠. 메니에르병이란 거는 달팽이관의 문제지 청신경이나 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관에 전극을 집어넣어서 정기적 자극만 제대로 주면 어음 인지력이 의미 있게 좋아지고 당연히 어지러움은 저도 경험했는데 어지러운 메니에르 환자에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명 환자에서 인공호흡과 이명을 좋아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 환자의 거의 청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공호흡을
권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음 강의는 이지연 박사님께 넘기기 전에 제 강의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인공화호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말소리 이해, 삶의 질 개선, 이명 완화, 특히 삶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이명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쪽 귀인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공간 청취 능력의 향상과 특히 돌발성 난청에서 따라오는 이명이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아의 경우 음악 지각은 제한적이지만 2세 이전 일찍 하면 일찍 하고 음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할수록 개선이 되는 경우를 보였고요.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도 어지럼, 이명, 당연히 잘 듣겠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인공화호 이식한 다음에 인지기능의 개선은 당연히 보이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인공화호를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듣기 연습, 인지기능 훈련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는 다 마쳤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까 인공화호가 블루투스가 된다고 하셨는데 인공화호도 스마트 기기처럼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인공화호는 당연히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화호도 그 안에 들어가는 펌웨어가 더 새로운 것이 나와서 소리를 받고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일어나거나 그런 좋아지는 기능이 나오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공화호는 보통 15년, 길면 15년, 20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새로 나온 펌웨어가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것을. 기기를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지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공화호 매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화호 수술을 하시고 이제 매핑과 청각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여정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가 되게 8개월부터 93세 어르신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항상 뵙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인공화호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항상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로 이제 항상 매핑을 하다 보면 저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보통 82세 어르신은 정말 내가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다. 또 내가 인공화호를 통해서 함께하니까 너무 또렷하게 들린다.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또 59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인공화호를 수술하니까 얼마나 내가 보청기로 잘 못 듣고 있었는지 놓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30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구급 공무원이 붙고 나서 또 반대쪽 양쪽을 하고 나서 이제 7급 공무원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제 인공화호를 통해서 양쪽을 하니까 내가 사회생활에서 소통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네, 11세 아동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술을 하고 이제 11세가 되었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친구들과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일종의 방향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어디서 불러도 내가 이제 들을 수가 있다.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양쪽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나서는 되물어 보는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화호는 굉장히 수술이 잘 돼야 하지만 또 수술을 통해서 또 내가 이게 단순한 생각 회복이 아니라 내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공화호 매핑이란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매핑이란 되게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핑이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기계 외부에 있는 장치를 착용하고 나서 내가 저와 청각자와 함께 이제 사용자가 함께 나의 귀에 맞는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화호 매핑은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청각에 그러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인공화호 임플란트를 통해서 청각신경이 자극을 할 때 청각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청각 피질이라는 뇌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각신경을 효과적으로 그 개인의 맞춤식 그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핑은 인공화호 사용자가 최적의 청각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청각신경에 전달되는 신호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따라서 이런 매핑과 함께 드디어 소리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매핑은 왜 중요할까요? 개인마다 굉장히 청신경의 정도가 다르고 청신경의 구조도 다르고 청각 피질을 통해서 내가 언어 능력이나 학습하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 특히 난청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잘 반응하는 소리의 자극이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핑은 정말 개인의 맞춤식, 개인의 최적화된 자극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개인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자극의 세기나 패턴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화호 매핑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뇌가 굉장히 박탈을 당했던 부분들을 인공화호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청각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극 범위가 되게 높아집니다. 일종의 청각적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작았던 용량이 지속적으로 인공화호를 통해서 자극이 되면서 또 외부의 환경을 더 많이 소리를 듣게 되면서 청각적인 뇌가 되게 확장이 되고요. 이런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 매핑을 통해서 같이 적절한 소리 크기를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핑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보청기의 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 맞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최적화된 자극을 찾아가는 청각 재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질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골레 불닭님께서 인공화호 수술하면은 귀 모양이 바뀌거나 흉터가 그러니까 귀 뒤에 한 10cm 좀 안 되게 한 8cm 정도 그 절개를 넣고 수술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귀 뒤에 있기 때문에 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뒤에 보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켈로이드가 보통 많이 생기는 분들은 흉터 남는 경우도 있지만 흉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공화호라는 게 그 보청기로 안 돼서 인공을 하기 때문에 인공화호로 했는데 안 좋아서 보청기한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 보셨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그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청기 안 돼서 하신 경우니까 다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증상만 들어서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메니에르 병일 가능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강은택 선생님 예약이 돼 있으시는데 일단 그 전문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하고 저음역의 난청이 특히 있는지 청력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어지럼에 대해서는 이석증이 혹시 아닌지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메니에르 병이 의심되니까 치료를 받아보시고 거기도 안 되면은 일단 예약은 지우지 마시고요. 치료가 잘 되면 예약을 취소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우주나무님께서 방수가 될까요? 근데 당연히 인공화호는 방수가 되고요. 인공화호는 귀 안에 귓구멍 보청기처럼 귓구멍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 겉에 걸기 때문에 귓구멍 안이 습한 것이나 뭐 귀 안에서 뭐 귀지가 나오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땀이나 샤워할 때는 인공화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보통 요새 나온 인공화호 중에는 수영할 때 쓸 수 있는 인공화호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공화호를 벗고 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러면 인공화호 실제 사용자의 매핑을 할 때 반응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항상 다른 분은 굉장히 같은 수술을 했는데 빨리 잘 듣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좀 느리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으신 64세 사용자분께서는 25년 동안 장기간의 양측 난청을 가지고 보청기 착용의 순응도도 굉장히 낮았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주파수 부분이 특히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먼저 나빠진 특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핑을 하면 이따 고주파수의 전극 주파수 범위에 대한 자극에서 전혀 크기 지각을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크기를 지각하는 데까지 굉장히 반복적인 매핑을 통해서 크기 지각이 일단 먼저 생겨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고요. 우측에 있는 분들은 7년 정도 난청이 있었고 보청기를 굉장히 잘 착용하시다가 이제 보청기가 너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인공화호를 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첫 매핑 때부터 보청기보다 훨씬 더 잘 듣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난청 기간이나 내가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보청기를 많이 착용했는지, 또 언어적인 인지 수준에 따라서 매핑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첫 한 달, 세 달간은 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돼서 수술하시는 분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열심히 재활을 통해서 매핑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종착 지점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매핑을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매핑 반응은 난청 기간이나 보청기 사용 경험,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청신경 가소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보통 매핑하고 청능 평가의 진행 단계를 설명드리면, 네, 교수님께서 수술을 잘 하고 나시면 저희가 보통 3일 정도 있다 퇴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전에는 인공화호 매핑,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은 3주나 4주 있다가 기계를 처음 착용을 하고 처음 매핑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되기도 하고 굉장히 수술 후에 그 수술 부위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래서 저희는 퇴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가급적 일정이 되면 수술 후 퇴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3일 정도쯤에 이제 인공화호 착용을 하고 매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매핑 때는 이런 초기 전기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청신경이 잘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거를 중점을 두고요. 이런 성신경 자극에 대해서 각 사용자가 얼마나 신경 가소성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1개월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신경이 변화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반복적으로 되게 일주일 간격을 매핑을 통해서 청각신경과 뇌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매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3개월은 굉장히 소리에 대한 적응력과 청각 잠재력이 가장 활발히 변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뇌의 청각 피질과 소리의 반응이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이때 중점적으로 청능 재활과 매핑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점차 이제 매핑이 안정화되는 단계가 있고요. 이러한 매핑의 안정화를 통해서 소리의 질, 그러니까 소리의 음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절을 해드리고 있고, 1년 후에는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마다 그러니까 꾸준한 청각적으로 잘 최적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반응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화호 매핑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핑을 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인공화호 어음 처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인공화호 연결되어 있는 헤드피스나 코이들이 고장이 나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요. 네, 매핑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면은 내부에 있는 임플란트라는 그 임플란트를 임피던스라는 어떤 전류에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극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극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근데 각 개인에 맞는 최적화된 이제 자극 조건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자극의 넓이나 자극의 세기, 그리고 이제 어음 처리의 전략 같은 거를 통해서 이 개인에 맞는 사용자에 맞는 선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청각신경의 전류의 세기의 양을 주관적으로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의 아까 블루투스 질문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요즘에는 인공화호가 다이렉트 스트리밍이라는 굉장히 인공화호와 스마트폰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제 고가의
어떤 블루투스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저희 블루투스를 조절을 하거나 또는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FM 시스템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FM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조절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매핑이 끝나면 이 환자분께서 얼마나 음소나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청각적인 듣기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한 그동안 환자가 느끼는 새로운 매핑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또 앞으로 재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매핑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자극의 세기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크기를 잘 지각할수록 매핑의 속도도 빨라지고 적응도 빨라지는데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T 레벨이라는 거는 얼마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고요. C 레벨은 환자가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전기 신호 세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T 레벨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면 작은 소리를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주변의 잡음 속에서 필요한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C 레벨 같은 경우는 너무 낮으면 일반적으로 너무 음질이 저하되고 청취 피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높으면 불쾌한 음량이나 이런 적응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없지만 정말 돌 전후에 12개월 전후의 아동 같은 경우는 이런 과도한 자극을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굉장히 세밀하고 미세하게 아동의 특성이나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T 레벨과 C 레벨은 매핑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값이고요. 이러한 값이 얼마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 주파수적인 채널이 얼마나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초점을 가지고 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가 좀 길어지면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외적인 질문으로 인공화가 효과가 좋은데 네, 인공화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팽이관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굉장히 청각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안경점에 계신 분들의 청각 버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경점에서 보면 저도 안경을 되게 굉장히 잘 맞추시는, 거만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제 안경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청각사도, 그러니까 청각 검사도 진행을 하고 저처럼 인공화학 매핑을 통해서 보청기를 조절하거나 인공화학 매핑을 하는 직업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각사도 그러니까 거만을 잘하는 것처럼 환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잘 조절하는 분이 되게 좋은 분이겠죠. 청력에 대해서는 초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인공화학 매핑과 뇌의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매핑이 잘 돼도 환자가 가지는 뇌의 어떤 청각 피질에서 이런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핑의 수행력이 상대적으로 좀 진전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고 인공화학 난청과 뇌 가소성의 두 가지 방향을 보시면 적은 가소성이 있고 부정적 가소성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적은 가소성은 난청 기간이 짧아서 아까 우측에 있는 환자분처럼 빠르게 인공화호에 적응을 하고 청각 피질이 빨리 활성화돼서 말소리 인지가 향상이 되는 반면에 부정적 가소성은 난청 기간이 오래돼서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인 뇌의 정보가 많이 이미 특화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 자극에 대해서 적응도가 늘어져서 좀 시각적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피질이 많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공화학 효과는 있지만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이러한 뇌의 적응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핑과 청능 재활이라는 부분들이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서 저 중요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공화학 관심이 있는 아동의 엄마입니다. 초반에 자주 매핑을 하다가 수술 후 1년 후에 매년 매핑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매핑은 평생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유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까 전에 그냥 그 청각의
오디토리 너브 청각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1년 후에는 매년 6개월마다 매핑을 하는데 특히 학령기 정기 아동 같은 경우 6개월마다 매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인은 그 이유는 내부에 있는 임플란트나 청각신경이 성장에 따라서 내 어떤 듣는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경이 받아들이는 뇌의 확장 기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또 그 환자가 가지는 정기적인 청각 점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 매핑은 평생 해서 내부의 임플란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리면, 그러니까 인공호흡 사용자의 현실은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보청기로 못 들었던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못 들으시다가 인공호흡을 하면은 굉장히 환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도 많고 못 들었던 소리가 많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리의 환경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의 소리에 그러니까 말소리나 음악, 소음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응하셔야지 인공호흡 수행이 빨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인공호흡 매핑과 청각적인 적극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소리 자극에 점진적인 적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다양한 모임이나 카페, 식당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이 나의 또 다른 재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각 재활의 목표는 저희가 특히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인공호흡 수술하신 60대 어르신분이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평상시와 달리 자기가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가족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친구와 따뜻하게 나눌 수 있었고 음악 소리나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너무나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이 너무 기뻤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힘든 여정이지만 환자분께서는 인공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이러한 인생의 기쁨을 되찾는 그런 가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